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선까지 정말 딱 일주일 남은 상황이 될 텐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마지막 대선 특집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댓글창을 살짝 보니까 오늘도 정치 테마주만 움직인다, 이런 볼멘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대선 특집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도 잠시 뒤에 받아보고요. 정책 관련한 이야기들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다양한 경제 공약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법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증시 부양 공약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요. 또 오늘 대북주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북 정책 공약까지 한 번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선은 주가지수 5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지난 하반기까지만 해도 코스피 3천 가냐 안 가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5천, 저에겐 정말 꿈의 숫자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5천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실효성이 있을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꼭 됐으면 좋겠다죠. 그럼 과거 정부는 어땠는지 한번 보면 어떨까요? 과거 정부를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주가 지수가 움직였던 적이 있었을까? 아마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한 17, 18% 정도 이렇게 오르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예외죠. 오히려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윤 정부는 굳이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네. 될 것 같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그때 184%가 올랐습니다. 대통령 취임일과 예. 대통령 임기 종료일을 비교했을 때 184%가 움직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592, 한 600 조금 안 되게 시작을 했거든요. 코스피 네. 지수만 가지고 얘기할 때 1686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불가능한 숫자일까요? 지금 2600 가까이 되잖아요. 예. 오늘 근데- 2600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겨우겨우. 그러니까 2500 정도에 시작했는데 2600이 된 거죠. 윤 정부 들어서서. 예. 그리고 파면일을 4월 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이 역대 어느 정부를 다 통틀어서 김영삼 정부 때 떨어진 거 빼놓고는 윤석열 정부, 물론 정치적 변수가 이제 크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는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으로 같이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정말 네. 무책임한 정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5천선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허황된 목표는 아니다. 물론 이제 한국 증시가 대외 변수도 많이 작용하고 지정학적인 뭐 리스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맞아떨어져야지 가능한 측면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희망을 가져보자. 네.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한국거래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코스피가 5천을 가든 1만을 가든 결과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일자리든 주가든 다 허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쌀로 밥 짓는 얘기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거 어느 정부는 안 합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안 만들어준 정부가, 안 만들겠다고 했던 정부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대로 움직여가는 건 움직이더라도 시장이라고 하는 건 결코 혼자 독립되어 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장도 한국 사회, 글로벌 경제 그 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인 측면이나 규제, 여러 가지 뭐 글로벌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장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습니다. 이런 건 진짜 쌀로 밥 짓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보수 정부 시절에, 그럼 당장 윤석열 정권 시절에 했던 그러면 저 중시부양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밸류업 정책 얘기를 했었죠. 네. 정책 발표했을 때 그때 한창 대통령 지지율 막 떨어졌을 때 갑자기 난데없이 밸류업 정책 뭐 하겠다고 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효과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감세 정책 했었잖아요. 법인세 뭐 다 깎아준다고 얘기했는데 세금만 깎아주고 아무것도 나온 거 없잖아요. 기업들이 무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외 변수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정부가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해 나가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한국 증시는 특히 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들이 왜 미국으로 떠납니까? 코리아 왜 일본으로? 디스카운트요.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긴 겁니까? 매력이 없죠. 왜 매력이 뭐만 하면 없어? 다 상법 개정,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뭐만 하면 유상증자 나오고 네, 다 대주주를 위한 움직임들. 그렇죠. 그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주가 결정하는 대로 자율에 맡겨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이 결과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시 되돌아가겠다고요? 그럼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대주주 중심으로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주식 투자할 사람이 주식 투자할 맛을 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기는 겁니까? 결국은 대주주가 자기가 대물림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배당 받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움직여 왔던 거잖아요. 한국 대기업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뭔가에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게 예를 들면은 대주주가 내가 판단할 때 이쪽 방향이 맞아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자식한테 부의 대물림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물려주기 좋은 환경이 될까 안 될까라는 것을 변수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많은 주주들이 몰려서 우리 기업이 매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물론 기업 경영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견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감시의 눈길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투명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만약에 불공정의 일을 했다고 하면 시장에서 확실하게 철퇴를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아무리 불공정의 일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만 내버려 두면 뭐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지수 5천 시대라고 하는 건 그냥 막연한 뭐 어떤 목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 특히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 주가 조작하면 다시는 그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예 망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강한 규율의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주식 투자할 맛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씩 지금 말씀 주신 키워드요.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증시 부양에 대해서는 사실 양 당이 똑같이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좀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상법 개정안이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도요. 상법 개정안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벌써 한 10년, 20년? 꽤 오래됐죠. 네. 안 되잖아요. 아니 뭘 그렇게 대단한 거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중대한 어떤 기업에 뭐 예를 들면 합병을 한다거나 기업 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외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소유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기업 전체가 흔들려서 오히려 나중에 가선 기업에 큰 손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안 해서 지금 나온 결과잖아요. 그것도 역시 똑같이 앞서도 설명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주주 의무에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주주 이익에 충실하게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회사 이익에 충실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회사 이익에 충실하되 주주 이익도 고려하라는 거예요.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데 주주도 그러니까 지금 유한회사잖아요. 네. 현대 주식회사는 그럼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도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큼만 책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도 법인격으로 따로 분리해 놓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럼 주주는 무한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주주 입장만 고려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 배당률도 역시 높여야 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제주유세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이 오히려 중국 공산당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도 적어요 우리가. 예. 이게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다 회사 대주주나 이사 이익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건 찔끔 배당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기업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며 주주들한테 그 개미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 투자해 주십시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쪽에서 얘기하는 게 기업 자율성을 침해받을 것이다. 경영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에서도 똑같이 주주들한테 왜 배당 많이 하고 네. 주주들 투자 유치하려고 왜 적극적으로 노력합니까? 그리고 제도를 왜 선진화시키고 정비합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외국인들도 투자할 것이고 자기들이 목소리가 커져야지 외국인들도 투자할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닫아둔 상태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게라고 말하는 게 통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나서 계속 이게 늦어지니까 기업들도 뭔가 정말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 게 있으면 지금 좀 빨리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유상증자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대두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꾸 틈새를 노려서 뭔가 뭐랄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걸 못하게 될까 봐 한다는 얘기는 결국 틈새를 노려서 우리가 딴 생각, 딴 주머니 차겠다는 얘기밖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가서라도 이건 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된다고 한다면 네. 상법 개정안은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정부가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거라든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기업 스스로가 움직여갈 수 있는 강제력 있는 뭔가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가 내놨던 것처럼 밸류업 난데없이 내놓고 그리고 전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제력도 없는 걸 가지고 PBR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뭐 세금 깎아주겠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대기업들만 혜택 보고 대기업들만 세금 깎아준 것밖에 없잖아요. 중소기업들한테나 우량한 기업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아무것도 혜택 돌아간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강제력 있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놓는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나 또 전망들을 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21일 날 페이스북에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사실상 상법 개정 통과가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전의 상법 개정과 지금 재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상법 개정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상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원래 당초 예를 들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조항들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의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도입하자.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서 상법 개정안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주 충실 의무 정도 어찌 보면 선언적인 문구거든요. 나중에 그게 혹시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 재판부나 법원에서 판단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나 야권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집중투표제 집어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업의 투명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사 3명을 선출하면은 100주 이렇게 해서 100주의 권한만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 네. 이사를 선출할 때.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건 3명의 이사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한 명한테 다 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이사한테 대한 개미 투자자들이든 주주들의 그 의사 반영 비율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3배로 높아지는 거죠. 따로따로 행사하던 거를 3배를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행사할 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그 전체 주주의 그 뭐 과반이든 아니면은 대주주라는 한 말 자체가 가장 그 수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대주주 의중대로 이사들이 선출되는데 거기에
주주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특히 개민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이사가 한 명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 무서워서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겠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거고 네. 주주한테 어떻게 이익이 돌아갈 건지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기업 방향을 결정할 때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고 그걸 보게 되면 외국인들도 한국에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이제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인 소각 문제라든가 네. 그것도 사실 자사주 소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해외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거 하고 그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이건 뭐 매번마다 나온 얘기인데 윤석열 정부 때도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거꾸로 갔죠. 시장의 흐름하고. 네, 그런 면도 있고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쪼개기 상장을 할 경우에 모 회사가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같이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들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정말 일반 주주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회사가 나설 수 있도록 이끌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뭐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주셨습니다. 규제 자체를 조금 더 세게 때리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요. 주가 조작을 딱 한 번만 해도 딱 걸리면 이제 다시는 발을 못 들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좀 그런 건 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균형이 안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박수 칠만 할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미국 같았으면은요, 네. 그냥 기업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저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시장 자유주의가 뭐예요? 시장 자율에 맡겨둬야 한다는 걸 기본 철학으로 갖고 있지만 대신에 거기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에 가장 큰 해를 입히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조작을 했을 경우에 기업이 아예 없어지거나 문을 닫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행위가 있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시간 끌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둬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내부자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하고 자기들끼리 딴 주머니 차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될 겁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이게 후진국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원칙, 그러니까 무관용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 방침인 거죠. 확실하게 일벌백계 할 만한 사례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 부양에 대해서는 양당 후보 모두 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배당 관련해서 소득세 인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금 자체를 폐지하겠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하실 대한민국 말씀이 세금 다 없애면 좋겠어요. 많은 것 네, 그럼 없애면 좋죠. 네. 뭐 세금 없애면은 내는 사람 입장에서 뭐 세금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밸류업 정책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도 다 세금 깎아주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세금 깎아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그 다음에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수 필요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펑크 나게 두죠. 뭐 윤 정부 지난 2년 동안 90조 원 넘게 세수 펑크 난 거잖아요. 네. 올해도 아마 그렇게 최소 30조 이상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은 국채 발행 안 하고 재정 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세수 펑크는 계속 나고 세수가 펑크 나니까 세수 펑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출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쓴다. 네. 네. 재정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더 내수가 쪼그라들죠. 네. 그런 일 반복하고 난 다음에 돈 안 써서 좋네요. 그럼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대주주.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타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김문수 후보 제일 그 주식 분양 정책이 첫 번째가 세제 혜택 확대예요. 이건 다 이미
윤 정부 때 하고 또 그때도 얘기 나왔던 거고 그리고 또 얼마까지 깎아줄지도 분명하지 않고요.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뢰를 제고한다는 게 내놓은 정책이 그거예요. 경제사범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늘 하던 얘기고요. 네.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주주권익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재명 그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이 한 일부분 정도만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거 가지고 기존하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혁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이어서 가상자산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뚫어서요.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야일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뷰가 어떠세요? 더 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한 상황이잖아요. 예. ETF도 이미 도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쨌든 통화 가치로서는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기술적으로 빠른 거래가 불가능한 그 가상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즉시 거래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거래가 안 되는 가상자산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금과 같은 방식으로 저장 수단으로서 활용한다. 뭐 이렇게 네. 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판이기도 하고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코인에 관한 것까지 다 허용하는 건 너무 크죠.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잡주라고 하는 게 퇴출되듯이 네. 퇴출되는 과정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규제라든가 규범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비트코인은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당분간 이렇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게 제 전망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비축 자산으로서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도 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좀 문제점은 한국 시장이 다른 해외 시장에 비해서 많이 늦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네, 뭐 일면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는 걸 일종의 이제 투기화되어 있는 시장의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아무런 코인 발행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이제 시장 생태계 내에서 자신의 코인이 활용될 가치가 있어야 그것 자체가 코인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가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가치도 없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리는 상상 속의 어떤 시장을 얘기하고 그 코인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발행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허용하게 되면 일종의 투기 시장을 열어두는 효과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뭐 미국도 사실 좀 일정하게 백기를 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시장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투자자들은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기존의 현물 시장보다 훨씬 더 커져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무규제 상태에서 방치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뭔가 필요하다. 그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을 보면은요, 대략 그 틀이 보여요.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이게 이제 합법화하겠다라고 하는 맥락하고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게 그동안 제일 큰 쟁점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네. 만들겠다. 여기까지만 간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은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정하게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것처럼 증시라든가 우리가 그 규제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고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발행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강제 퇴출이 가능한
이런 방식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을 합법화하게 되면 그 다음에 ETF 발행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것과 네네. 지금 비트코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네. 이것도 또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또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 합법화나 제도화가 되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가상자산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래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가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확실히 분위기가 이전과 조금 달라진 느낌, 그리고 그 트렌드를 이미 좀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달러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좀 환율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키워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걸 제도화하는 네. 작업들을 하잖아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지금 빛의 늪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50경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감히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기축 통화인 달러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전략들을 취해왔는데 지금 이제 미국 국채를 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중국도 엄청 많이 팔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 뭐 러시아 계속 지금 그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미국 국채를 사줄 만한 데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달러주의도 자연스럽게 같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 통화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이냐. 이거 궁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달러하고 1대1 치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코인을 누가 발행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민간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하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자산을 1대1로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등치시킬 만큼의. 네. 그 정도가 돼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통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법정 통화하고 대등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 자산의 주요한 자산이 미국 국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국채가 판매 안 돼가지고 국채를 하지 않아가서 지금 난리인데 20년물, 30년물이 막 엄청 뜁니다. 예, 맞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를 안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국의 유지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쟁점이 남아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그러면 일정하게 그 달러 수요에는 있지만 원화 수요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원화를 쓸 데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통화 정책들을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자연스럽게 발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준비 작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내 시중에 6개 은행이 이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통화 결제라든가 송금 이런 것들도 지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고요. 한국은행은 아마 이제 우리 그 탈중앙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상자산 얘기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법정 통화를 발행하고 또 통화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네. 그 기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한테 맡기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보다는 별도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해서 은행 간 결제를 한다거나 한국은행 은행 간 결제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결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또한 한국은행은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본격적으로 그걸 활용하기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도 마냥 그걸 그냥 지켜보기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 단계까지 지금 논의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통화 가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어찌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속도에 뒤처지지 않게 저희가 끌고 가야 할 부분은 맞는데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 민감하고 또 변동성도 큰 만큼 괜히 섣부르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번 정책 도입에 있어서 조금 코인 시장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 혹시 제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TV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뭐랄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그쵸. 민주당 선대위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공부 좀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기존에 이제 뭐 코나 사태, 코나 루나 사태를 자꾸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예. 자산하고 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시도를 한 것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미국 국채하고 연동시킨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게 이제 그 취지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공약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법정화폐와 같은 똑같은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환매가 확 몰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만약 국채하고 연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국채를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환매를 하게 되면 그걸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돈으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채를 팔아야 되면 국채가 대량으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 은행이 이거 불안해. 그럼 가가지고 고객들이 다 갑자기 와가지고 전부 다 돈 찾아가겠어. 이런 사태랑 비슷한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법이나 이런 그 기존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하게 그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일정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이게 과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는 거스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만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자, 외교 안보 관련해서도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좀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좀 세워봐야 할까요? 지금 아직 내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네, 그렇긴 거니까요. 이게 뭐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이 일부라도 철수를 한다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안보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내 언론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또 주한미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이제 물론 미군이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는 작업들을 그동안에 계속 해오기는 했지만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목적은 대북 방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점진적으로 그 신속 기동군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들을 확장하는 작업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대만을 축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한 4,500명을 빼가지고 아마 유력 검토 지역이 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렇게 병력을 빼서 괌으로 옮기게 되면 그러면 대북 견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괌에서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동군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취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어떤 보관이 깔려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이나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이거 휴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가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다른 전쟁들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리스크는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의 일종의 외교의 어떤 성과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과거 우리가 봤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하고 만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북 대화나 대북 네. 정책들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일정하게 주한민국의 일부분을 뺀 것을 자신의 성과로 치적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용도로 이번에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NS 입장도 공식적으로 뺀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으니까 지켜봐야겠지만 파장은 좀 클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좀 예민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안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오히려 주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일종의 냉전보다 더 남북 간 대치 상황이 되고 어찌 보면 우리 헌법도 그렇지만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 일국가 체제를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영토나 영토도 우리 한반도 우리 영토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아예 이국가 체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우리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하고 완전히 이제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전에 하노이 노딜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북한을 다시 돌려세울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금방 개선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주 변수는 남북 대화가 먼저 시작되는 방식이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고착되어 있는 이 틀 자체를 깨는 방식으로 가야 가능하다.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중국하고는 약간 소원해진 상태에서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해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참전까지 지금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은 물론 북중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는 큰 변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북중 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처럼 우리가 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종의 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러시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러 관계까지도 지금 검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더더욱 미국의 대화 의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대화나 어떤 소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그런 과정,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는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남북 관계 전문가라든가 대북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하나 이제 더 덧붙이자면 네. 지금 남북 관계에서 기본적인 소통 채널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경기 북쪽으로 일종의 접경 지역을 다니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지대를 만들겠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쪽으로 고속도로를 뚫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북 간에 지금의 대치 긴장 국면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남북 통신선 연락하는 거. 군사 채널 자체가 아예 닫혀버렸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부터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일종의 군사적 리스크, 뭐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나 또 국지적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북 군 통신선을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방 남북 관계가 좋아지거나 팍 돌파구가 마련되는 이런 상황보다는 상황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경협 문제나 여기까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핵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계적 비핵화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핵무기 문제가 제일 먼저 거론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합의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대북제재 해제라고 하는 대가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제재 해제가 됐을 때 사실은 지금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을 경우에는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하고의 관계들을 그러니까 그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우린 소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남북 경협 문제를 계속 강조해왔던 건데 거기 그 단계까지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현재로서는. 근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단계까지 나가게 될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서 있어서의 남북 경협도 소홀히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북한과 어떻게 협상에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조는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바뀌는 기조에서 하나하나씩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는 작업들은 조금씩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 주식은 선반영이 되는 성격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나 이런 그 주식에 대해서 관심들은 조금씩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완전 불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소통의 문구를 틀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건 것 제일 같아요. 1순위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당장 뭐 지금 해야 되는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일종의 관세 협상까지 그쵸. 협상을 먼저 해야 돼요. 관세 협상할 때 앞서 이제 주한미군 문제인데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둔 비용 문제라든가 주한미군의 성격 문제까지도 같이 거기에 거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뭐 올해 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경우에 남북 간에 뭔가 최소한의 시그널이 오가는 정도가 그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관련해서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기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관세 협상하고 같이 물려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막 겁박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주한미군 더 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우리가 좀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외교라고 하는 게 때로는 엄포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구사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하고 실제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흔들려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그러면 오히려 협상을 판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불리한 협상의 판을. 그리고 우리 외교가 왜 미국이 얘기만 하면 그냥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데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그냥 뭐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해 줄 것처럼 벌써 얘기해 버려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유 고맙습니다. 똑 하나 주신다는데 감사하죠. 근데 더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태도는 아니다. 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거 안에서 여러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하는 태도가 전 중요하다. 그럴 때 미국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뭐 지렛대나 수단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올려주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 충분히 미국도 이런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하고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같이 하면서 협상이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주도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준을 잘 다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